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무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해서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성격이 좋고 매력적인 외모에 반한 저는 그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보니 그 남자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양다리가 아닌 문어다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집으로 찾아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우는 여성 2명이었어요. 저는 이에 너무 충격을 받아 결혼 생활을 3개월밖에 채우지 못하고 즉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무서웠고 수치스러웠으며 외출하기도 힘들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두문불출하며 몇 달 동안은 집에서만 지냈어요. 짧은 산책조차 하지 않고 근처 슈퍼마켓에 가는 것도 꺼렸죠.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 저를 부르며 제안을 하였어요. 살다 보면 끝에는 몸을 가다 폐인이 된다. 큰일이 나겠네. 그러지 말고 카페에 나와서 나랑 함께 하자. 일손이 부족하다. 친구의 초대로 카페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무력한 사람처럼 있었는데 주문을 받는 것만으로 시작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다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친구의 카페가 큰 건물 1층에 있는데 회사들의 직장인들을 만나다 보니 다시 활력을 얻어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메뉴를 만들어 볼까 해서 아침에 커피와 간단한 빵으로 그게 좋더라고요. 재영이가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라며 말했던 친구는 제가 만든 빵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신선한 햄과 야채를 넣은 토스트와 잼을 고를 수 있는 토스트를 내놓았어요. 실은 집에서 자주 해먹던 것인데 친구들이 밖에서 가볍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자주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커피와 함께 샌드위치와 토스트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카페가 있는 건물에는 다른 건물 직장인이나 학원 다니는 학생들까지 찾았습니다. 여기 매니저를 해보면서 맡아줄래? 나는 시내에 카페도 있는데 거기를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데 여기가 자리에 안 잡혀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거든 이라고 하며 말했어요. 재영이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털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너 진짜 내게 맡겨도 괜찮을 거야? 나는 해본다면 할 수 있는데 너무 믿는 것은 아니야. 너는 전에 회사에서 식품개발부에 있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잖아. 그래서 선뜻 매니저 직함을 주고는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체크를 하는 것이 다였어요. 나는 친구가 얼마든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도 된다고 하여 간단한 샐러드와 홍차 음료를 추가했어요. 그러자 야근을 하는 사람들도 카페에 와서 샐러드와 빵을 사갔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먹고 싶지 않을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 되었고 그 중에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계를 자주 보고 어색하게 바빠 보였어요. 음식을 주문하고도 초조하게 밖을 볼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포장한 것이 나오면 급하게 집어들고 바쁘게 퇴근을 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밤 8시 반쯤 되어서 슬슬 카페를 정리하려는데 그 사람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팔고 남은 샌드위치 있나요? 샐러드도 혹시 있으면 좋겠는데요. 샐러드는 야채 오늘 분량이 있고 샌드위치는 금방 만들면 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 닫는 시간에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실은 우리 아들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언젠가 한번 사갔더니 먹어보고는 자꾸 찾더라고 해요. 기왕이면 야채도 더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샐러드도 사가려고 해요. 아들들 간식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자상한 아빠네요.
사모님들 좋아하실 거예요. 실은 저 혼자예요. 혼자 두 녀석 키우다 보니 내일 정신없고 바쁘니까 잘 해주지도 못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도 챙겨줘야겠죠. 그 말에 좀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돼서 포장한 걸 건네며 잠시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깔끔한 인상을 가진 분처럼 일을 잘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사갈 때 더욱 신경 쓰시며 만들어주셨고 가끔은 다음날 아침을 위해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덕분에 저도 최근에 편안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녁과 아침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보다 아이들이 더 그릇될 것입니다. 아직 어머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빠서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만 해도 내일 먹을 것까지 잔뜩 챙겨 가시잖아요. 매니저님이 더 챙겨주셔서 많아지긴 했죠. 라며 웃는데 순간 둘 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얼른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자 했지만 말았어요.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었어요. 막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를 두고 헤어진 심정은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라면 이런 남편이면 그냥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 그게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실은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이후로 남편과 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친해졌어요. 아이들의 운동이나 소풍 전날 도시락을 준비하는 정도까지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워하며 활짝 웃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님이 적어 한가한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아들 둘을 데리고 카페에 들어왔어요. 둘 다 정중히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또랑또랑 인사를 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금방 그 사람의 아들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두 아이는 또래들보다 어딘가 의젓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게 많아서 그런가 싶어 짠하고 신경이 쓰였어요. 아빠는 직장에 계셔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한 번은 3학년인 큰 아이가 아빠 몰래 카페에 왔더라고요. 내일 우리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 아줌마가 와주면 안 돼요. 아빠는 너무 바빠서 말도 못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아빠가 오는 것도 좀 싫다고요. 저는 오죽이나 고민이 됐으면 이렇게 아빠 몰래 와서 부탁할까 싶어서 선뜻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카페에 몇 시간 있을 거라고 하고 학교에 갔죠. 수업이요. 끝나고 그 나이는 내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신이 나서 활짝 웃었어요. 아줌마, 나중에 우리 반에도 와야 돼요. 어느새인가 둘째 아이가 와서는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몸을 끌어안고 놔두지 않더라고요. 학교가 끝나고 두 아이를 양쪽에 거느리고 나오는데 느닷없이 큰 아이가 이러는 거였어요. 아줌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엄마 해줘요. 맞아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아빠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서 아빠가 아줌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치, 형? 맞아요. 우리는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어떤지 알거든요. 라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좋더라고요.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야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여했음을 남편이 알게 되자 그는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폐를 끼쳤네요. 어떡하지? 라며 말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했더니 잘했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좋아서 참여한 거예요. 놀란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나를 쳐다보았어요. 아이가 부탁했다 해도 제가 마음에 없으면 못 가요. 민우도 정우도 다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살짝 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기,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고 밥도 먹을래요? 먹을래요? 라고 말했다가 답례할게요 라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종종 남편 집에 가서 아이들도 챙기고 같이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기도 했어요. 해가 바뀌어도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마음의 변함이 없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우 씨, 나하고는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아이들도 같이 살기를 바라는데, 라며 어렵게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 극성이고 선을 좀 너무 많이 넘는 편이야. 아이들의 친모도 우리 집 사람들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난 것 같아요. 아마 연락을 끊은 것도 그분들과 다시 연락을 맺을까봐 그러는 것일 거예요. 사실 나도 힘든데 남이 와서 그런 것을 견디라고 하면 나 나쁜 사람이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힘들게 만들지 않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 내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줄게. 남편은 제 진심을 알아보고는 말없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부부는 조용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제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했는데 남편은 자기 가족을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두 친구들로 자리를 채웠어요. 남편도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형이 한 명 있는데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형편만 관심을 쏟아준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커서도 남편은 거의 구박당하듯 대우를 받고 모든 형제에게 맞춰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런 게 더 심해졌고 자기에게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아내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집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손자들을 보겠다는 말도 없다더라고요. 친엄마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애들 친엄마가 참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 자기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을 거야. 싫은 말을 안 해줘서 나도 나중에 이혼할 때 알았어. 당신은 그러지 못하게 내가 철저하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 결혼해준 당신인데 내가 꼭 지키겠어. 혹시라도 우리를 찾아서 뭐라고 해도 나도 잘 이겨볼게. 당신한테 숨기지도 않고 말하고 저희는 남편 집에 알리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 전학 수소까지 다 마친 상태였어요. 우리 가족은 1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는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하며 잘 따랐어요. 저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나간 후에 준비를 하고 카페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가끔 시간이 맞으면 남편과 함께 퇴근하기도 했고요. 정말 늘 그런 날들만 있을 것 같았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바꾸기도 하고 원래 사시던 곳에서 이사를 가게 한 것을 알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와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 며칠 동안 조금씩 미행을 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어요.
화려한 명품을 추정하고 온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고는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말이야 정원사주에 여자복이 없다고 했었는데 해놓은 것 딱 보니 돈 있는 집에도 아니고 어디서 지프스탄과 콜라다가 사나 보인지 모르겠다고 나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다는 생각에 같이 쳐다봤어요. 언제까지 너희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대법관으로 올랐을 사람이야. 너희 같은 것하고는 대립을 해줬을 것 같아서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안을 다 뒤지더라도요. 그만두세요. 여기는 우리가 쓰는 방이에요. 이렇게 막 들어오셔서 들쑤시면 곤란해요.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야, 너 내가 결혼식에 나도 안 부르고 형도 안 불렀다고 너까지 우습게 하는 거냐? 우리 정호한테서 뭐 얼마나 받아 먹었어? 폐물은 가방은 뭐 받았는지 전부 다 실토해.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쪽지 하나를 저한테 건넸어요. 너, 정호 능력 있는 애라는 거 알아? 호랍이어도 접근한 거지. 딱 관상 보니까 답이 나온다. 너 같은 플래시들은 내가 잘 알아 거기 써 있는군요. 다음 주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며 시어머니는 쌩하니 안방을 나간다. 현관에서 큰 아들이 들어오는 걸 마주쳤지만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 큰 아들은 조금 주눅이 든 듯이 옆으로 피했다가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빨리 내게 와서 안아주었어. 자기의 친손자를 그렇게 본 척 만척하다니 왜 그러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돌아왔어.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어서 둘이 이야기하기에 딱 좋았어. 당신도 전화를 했지만 민우도 전화를 했었어. 당신에게 패물했고 혼자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다는 말은 왜 전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혹시 그 말 때 화를 냈었다면 미안해.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서 그랬어. 나는 당신이 그러다가 언젠가 떠날까봐 무서워. 앞으로는 정말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전부 다 이야기해야 해.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무엇을 요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니 시어머니는 하는군요. 큰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돈을 받으려고 남편을 찾은 거였더랬죠. 어릴 적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여 큰 무당에게 굿을 부탁했다가 그 무당이 싹 나오며 큰아들밖에 엄마가 의지하고 살 사람 없다고 하며 엄마를 잡아먹겠다고 했다더랬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떤 엄마가 무당의 말을 듣고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을 찾은 것도 궁금해한 건 아니었고 돈이 필요해서였다는 게 진짜 너무하죠. 흥분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진정시켰어요. 나 정말 괜찮아요.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데요. 이제 집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남편은 다음 날에 바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집이 팔리자마자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이들은 다시 전학을 가야 했어요. 아이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까 봐 이사 온 것이 더 좋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제가 다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집을 찾아오지 못하자 이제 시어머니가 남편의 회사나 저희 카페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분노를 표출하며 소리를 질렀죠. 여겨이 꽃뱀명 때문에 내가 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요. 천연이 내 아들 피 같은 눈다. 빼앗긴 돈을 훔쳐서 GM과 형은 심지어 밥도 먹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어머니, 그러한 말씀은 이런 명품 무시와 가방이 없을 때 더 설득력 있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세련되게 화장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야, 어디로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님아. 누구야 어머님아 한 곳에서 아내 혼연일체에 대해 뭐가 훌륭한지를 어머님이라며 제 뺨을 때리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내려와서 경찰을 불러서 시어머니를 끌어냈어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여자에게 미쳐서 부모나 형제를 모두 버릴 생각이냐며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억지로 항변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니까 이렇게까지까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야. 지금 주의를 주면 또 밀 것이야. 들어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사람을 괴롭힌다고 오늘도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건 다시는 나는 거기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그런 줄 아시겠죠? 남편이 아주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난립을 피우고도 회사 근처에 찾아왔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부르며 침착하게 대처하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사를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카페를 그만두고 집에서 보살피는 데에만 신경을 썼어요. 다행히 아이들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요. 특히 큰 아이는 고3까지 계속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진학했죠. 둘째도 공부를 잘해서 형과 같은 대학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병원에 좀 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 안 갔습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라는 제안을 받았죠. 제가 남편을 억지로 끌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간암 3기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야 무엇이 진짜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죠. 아직도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이제 둘째 아이의 합격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데 검사 결과를 듣는 남편 앞에서 울지 않고 씩씩해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남편은 제 등을 쓰다듬었지만 남편은 쓰러지고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둘째 아이의 합격 소식은 바로 그때 들었어요. 여보, 정호 대학 합격했대. 당신이 얼른 일어나서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정호 좋아하는 거 사준다고 했다며 라며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혼자 이렇게 빠져버리다가 5일 후 세상을 떠나 버렸어요. 남편의 유품 사진을 앞에 두고 앉아있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병원에 조금 더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후회가 밀려들면서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어 줘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발인 전날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빈소에 왔어요. 아들이 돌아가서 마지막을 보러 왔는데도 시어머니는 명품을 입고 화장을 했다고 해요. 처음 만난 아주버님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셨고요. 둘 모두 왜 그렇게 얄미워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눈길도 안 줄 뿐더러 대뜸 아주버님이 부의금을 받는 자리에 서서 봉투를 받으시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아들 친구는 창피해하며 물러섰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사는 곳까지는 내놓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의 재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애들도 이제 막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형이 돈을 잘 모아 재산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뭘 알겠어. 지금 그런 얘기를 죽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우리 애들도 다 이미 성인이니까 어디서 그런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남편을 앞세우고 시어머니에게 피를 흘리게 하느냐. 게다가 그것은 돈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에 재미가 느껴졌구나. 아이고, 남의 아들을 잡아먹어도 함부로 욕심만 부리는구나.
불쌍한 내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드라마를 찍듯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도 아이들도 그런 시어머니와 아버님을 상대로 한 구경을 벌였고 저는 두 아이를 붙잡아 빠져나가게 했어요. 아이들이 무작정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몸도 마음도 힘들은데 시어머니와 아버님까지. 들쑥하며 통에 천근만근히 몸을 끌고 겨우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지금 엄마 많이 아프다고 하던 둘째 목소리에 밖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해요. 하던 이야기는 마저 해야 됐으니까 왔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할머니를 보고 싸우려고 했냐고. 이야기하시는 건 좋은데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아무 이야기가 남은 게 있으시나요? 막말로 내가 본 초도 아니고 애들 친엄마도 아닌데 정우 죽은 마당에 있으라고요. 집에 무슨 명분으로 계속 눌러있겠다는 거냐? 내가 정청호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법적으로도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뭘 어쩌시겠다는 건데요? 그래, 어디 내가 알기나 한번 해볼까? 일단 이 집에 들러붙은 악한 것들보다 쫓아내게 내일 당장 굿부터 해야겠다. 진짜,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서 굿을 해요? 멀쩡한 남의 집이 뭐가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한테 이럴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요라며 둘째가 소리를 질렀어요. 집안 꼬라지 아주 잘 돌아가네. 이게 내가 시켰다는 교육이냐? 제 할머니한테. 저러고 빡빡 소리내서 말해 내가 집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 아이들만 봐도 정확히 알아요. 정우는 여자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딱 맞아 하지만 그런 말을 안 듣고 결국은 기타를 맞고 집에 먼저 가고 이게 모든 것 GM이랑 형 나 몰라라고 살아서 이렇게 되었어. 거기까지 그만해주세요. 그 사람까지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욕은 하려거든 저한테만 하세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약한 기운을 찾아내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겠으니. 우선 오늘은 돌아가라고 한 뒤에 시어머니는 똑바로 행동하라고 남기고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방황 중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남편 생각만 하게 돼요. 눈물만 흘러 만들면서 아이들을 생각해 크게 울어버릴 뻔했어요. 울 것도 없이 그냥 입술을 깨물며 참는 중이었는데 큰아들이 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데 사실은 친모를 만났어요. 대학에 다녀왔다고 축하하고 선물을 사달라며 권했고 밥을 사주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대신에 엄마가 해줄 일을 대신해 주셨다고 미안해서 우리는 많이 못 만났대요. 그런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꼭 찾아달라고 이것을 줬어요. 큰아들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엔 아이들의 친모의 이름과 대형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의 친모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아이들의 친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직원에게 제 이름을 말하자 사무실에서 바로 나와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하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살다 보면 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이 그런 집이니까요. 그 사람도 희생양이었고요. 제 생각보다 더 일찍 뵙게 된 것 같네요. 그때 차분히 말하는데 의뢰인이라면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주 번임과 와서 했었던 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사람들은 변한 게 없네요. 어쩌면 더 악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우, 정우, 어머니, 힘들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침입해오니 그냥 다 줘버리자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코 안 돼요. 아이들은 결혼도 해야 하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도 이해했다고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들인 날이 왔어요. 내가 청호한테 붙어서 받은 것을 다 토해내고 나가 부모 형제도 불러서 한 결혼이 어찌 그런 결혼이냐 하면서 무당이랑 양쪽에서 제 머리를 때리고 패악을 부리는데 경찰들이 집에 나타났어요. 여기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두 분 저희와 같이 가주시죠. 신고는 무슨, 여기가 내 아들 집이고. 선녀님이 내가 불렀어요. 야, 내가 어느 셈에 신호까지 했어? 헤라윤, 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애들의 어머니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진짜 죽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 제가 김경화 씨의 법적 대리인인 이소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은 지금 가정침입과 폭행죄까지 추가되어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김경화 씨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가정침입을 한 것입니다. 김경화 씨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왔습니다. 맞죠? 김경화 씨? 네, 맞아요. 애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한 거지. 저 두 사람 여기 1초라도 있는 거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폭행이 있었답니다. 저기 제 카메라로 찍어놨어요. 저는 숨겨두던 카메라를 꺼내서 경찰들에게 보여줬고 경찰들은 시어머니와 무당을 끌고 집에서 나갔어요. 야, 너희들이 감히 뒤에서 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 편먹고 지냈어? 야, 이건 안 놔. 너희들이야말로 깜빡쳐 놓으려고 하는 거야? 얼른 이거 안 놔. 시어머니는 목이 터져라 악을 쓰며 끌려나갔어요. 지금부터는 제게 맡기세요. 다시는 헛소리 못하게 할 테니까요. 아이들의 친엄마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상대로 적금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욕을 하며 억지로 시도하던 시어머니는 저희 편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자 그제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나 그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릴 뿐 아니라 저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듣고 하루도 안 돼서 사임했어요. 전혀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큰 돈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요. 아이들의 친어머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과해야 할 부분이고 정말 정신적인 상처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까요?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고 사라지려고 했어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을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요? 제가 조금 갚아야 할 것은 갚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멋지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두 아이를 부탁드릴게요. 라며 눈시울을 붉혀 나 또한 눈물이 나서 그만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단락됐다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들을 학교 앞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니들 엄마 보통 내기 아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다 속은 거야? 이제 두고 봐라. 니들 아빠 재산 다 들고 튈 거니까 그 전에 할머니한테 맡기라고. 핏줄만한 게 어디 있어? 결국 아들은 그 자리에서 친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는 애들의 친엄마를 보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다고 해요.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는군요. 우리 집은 그 후로 애들 친엄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아무리 적금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그 성격에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남편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렇게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벌써 군대도 다녀왔고 졸업도 했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아이들의 친엄마와 만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나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것도 남편이 남겨준 선물 같아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